엄격한 규율에 태형이 아직도 있는 나라, 여러분 잘 아시는 싱가포르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도시국가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윤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차고 또 작지만 내실이 있는 그런 단단한 나라라고 하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국가가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중개무역으로 굉장한 경제 발전을 이뤘고요. 근데 또 싱가포르 하면 떠오르는 것이 태형이라든지 껌 씹으면 안 된다, 침 뱉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리콴유 총리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런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싱가포르의 어떤 역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싱가포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 싱가포르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항상 먼저 나오는 기록이 있습니다. 1819년 영국의 스탠포드 래플스 경이 이 싱가포르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래플스 경이 이 말레이 반도 끝에 있는 조그마한 싱가포르란 섬을 눈여겨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여기를 무역 혹은 교역의 중심지로 삼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래플스 경이 돈을 주고 이 싱가포르를 사들이게 되죠. 이곳에다가 동인도 회사의 어떤 거점을 만들려고 한 것이었어요. 래플스의 눈이 틀리지 않았던 것이 당시 말레이시아에서는 고무라든지 주석이라든지 이런 자원이 많이 나고 있었고, 그리고 싱가포르가 그것들을 교역하는 교역항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고 믿었고, 그렇게 바람대로 되었죠. 그리고 당시에 영국이 말레이시아, 인도, 호주 이런 곳들을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싱가포르가 어떻게 보면 자신들 식민지의 네트워크 거점 같은 역할을 해줬어요. 특히나 나중에 수에즈 운하가 건설이 되고, 그리고 인도에도 대륙 횡단 열차가 만들어지면서 정말로 중요한 거점 지역이 됐죠. 싱가포르가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자유로운 사람들도 있고 타이로운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페낭이나 물라카 같은 곳에서도 많이 오고 중국에서도 많이 건너오게 됩니다. 정말 많은 중국인들이 건너오게 되면서 1830년대에는 이미 싱가포르 인구의 45% 이상이 중국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싱가포르는 처음부터 다인종, 다민족 사회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20세기 들어서면서 싱가포르도 역시 이 국제적인 혼란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틈을 타서 일본이 동남아 쪽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1942년 싱가포르는 일본의 손에 떨어지게 되는데요. 사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도 영국은 이 말레이 반도에 대한 지배력을 놓지 않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일본의 지배라든지 또 전쟁을 겪으면서 이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민족주의 정신이 굉장히 강하게 자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영국도 예전의 대영제국은 아니었고요. 결국 1955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영국으로부터 부분적인 자치권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3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함께 말레이시아 연방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5년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죠. 응? 갑자기 왜 독립? 우리가 보통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면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혹은 독립을 열망하는 민족들이 자기들을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던 집단을 향해서 항거를 한다든지 피 흘리는 투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연상하게 되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싱가포르는 독립을 한 것이 아니라 독립을 당했습니다. 즉 말레이 연방에서 축출이 된 거예요. 사실 싱가포르는 이 동남아시아 정세 속에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말레이 연방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싱가포르와 말레이 본토 사이에서는 조금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말레이시아 헌법에 말레이계 주민들을 조금 더 우대하는 그런 조항이 있다라고 해서 싱가포르 쪽에서 반발을 하기도 했고요. 또 말레이시아 쪽에서는 싱가포르의 어떤 부유한 중국인 일부가 말레이시아 본토의 부를 뺏어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중국계 인구가 말레이시아의 어떤 특유한 문화유산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위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1964년 싱가포르에서 중국계 그리고 말레이계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유혈 사태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965년 8월 말레이시아 의회에서는 연방에서 싱가포르를 쫓아내기로 결정을 하죠. 근데 그 후의 역사는 말레이시아 그리고 싱가포르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죠. 사실 우리가 20세기 정말 최고의 성장을 이룬 국가들 이야기를 할 때 당연히 우리나라도 꼽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싱가포르죠. 경제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인프라 그리고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습니다. GDP만 하더라도요. 1960년에 싱가포르의 GDP가 1인당 $400였습니다. 지금은 $7만 넘죠.
반면에 말레이시아는 물론 지금 모범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고는 있습니다만 1960년 약 240달러였었던 1인당 GDP가 현재는 11,000달러죠. 그렇게 봤을 때 정말 싱가포르가 각 잡고 열심히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싱가포르 경제 발전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리콴유 총리죠. 광둥성에서 말레이 반도로 이주를 해온 중국인 가문 출신입니다. 변호사 생활을 조금 하다가 1954년 싱가포르의 인민행동당이 창설이 되면서 정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9년 실시된 총선에서 그야말로 압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6살이라는 정말 젊은 나이에 싱가포르의 총리가 되죠. 사실 리콴유 총리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발 독재의 전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권위주의 독재 정권이었지만 또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어낸 그런 케이스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사회적으로는 안전을 기하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형벌을 가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미국의 소설가인 윌리엄 깁스는 싱가포르를 두고 사형제가 있는 디즈니랜드다 라고 표현을 한 적도 있어요. 권위주의 정권이라든지 그리고 지나치게 국민들을 통제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논란거리가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경제 발전을 이뤄낸 것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개발 독재 원형이다라고 할 수 있는 리콴유에 대해서는 훌륭하다 혹은 너무나 독재적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경제 성장을 이뤄낸 것보다도 다른 부분에 조금 더 눈길이 가더라고요. 리콴유 총리가 정계에 입문하면서부터 항상 가졌던 이 싱가포르에 대한 신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인종, 다민족 국가로 존속해야 된다라는 점이었죠. 말씀드렸다시피 싱가포르는 중국계가 80% 가까이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커뮤니티의 일원이 돼야지 중국인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확고하게 갖고 있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 1959년 10월 29일 리콴유 총리가 난양대학교에 가서 연설을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싱가포르는 절대로 중국계 위주의 지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동남아시아인들의 불안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중국어를 통해서 중국식 교육을 하는, 그러니까 어떤 중국 문화를 계속 계승해야 된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대학에 가서 중국계가 지배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실 인민행동당이 워낙에 압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말레이계 주민들의 불만을 사거나 불안을 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싱가포르가 제2의 타이완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눈빛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리콴유 총리의 여러 민족과 여러 인종이 공존해야 된다라는 그런 신념이 돋보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총리가 되고 대통령에는 말레이계 언론인이자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었었던 위소프 빈 이샥 이라는 인물을 앉힌 겁니다. 물론 싱가포르는 영국식의 의원 내각제를 따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권력은 총리한테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권력에 있어서도 뭔가 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제가 예전에 CNN에서 글로벌 이슈를 설명해주는 파리드 자카리아 박사를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요. 제 영상에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정말 유명한 해외 인사들, 대통령, 총리 다 인터뷰를 해봤는데 누가 가장 인상적이었냐? 자카리아 박사가 꼽은 사람이 바로 리콴유였습니다. 개발 독재자라는 그런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그만한 해안을 가진 지도자를 자기는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죠. 물론 이 싱가포르의 철권 정치로 인해서 민주주의라든지 또 인권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초라한 성적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전에 리콴유 총리가 우리나라의 김대중 대통령하고 1994년 Foreign Affairs라는 외교 전문 잡지에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설전을 벌인 적이 있어요. Culture is destiny. 아마 본인도 이제 외부에서 싱가포르의 인권 상황, 민주주의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라는 비판을 듣고 살짝 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그 에세이에서 강조를 했었던 것은 외국의 제도 같은 것을 무차별적으로 다른 나라에 강요하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아시아는 아시아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고 서구에서 성공했다라는 어떤 자유,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무차별적으로 아시아에도 요구하지 말라라는 얘기였죠. 그리고 이것에 반박하는 에세이를 김대중 대통령이 써냅니다. 제목이 Is Culture Destiny? 거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아시아의 문화에도 민주주의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민심이 천심이다. 이런 부분은 결국엔 민주주의와 맞닿아 있는 지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아시아에도 당연히 민주주의가 이식이 될 수 있고 또 이식되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었죠.
분명히 독재를 했지만 경제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뭐 여러 가지 논쟁의 중심에 있는데, 또 한 가지 굉장히 청렴했다라는 점이 싱가포르 사람들로 하여금 리콴유 총리를 여전히 존경하게 만든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생전에 했다고 해요. 가족들한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살던 집을 기념관이니 박물관이니 이런 거 기린다고 만들 생각하지 말고 허물어 버려라.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싱가포르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른바 형제의 난이 발발하기도 했죠. 현재 싱가포르의 총리는 리콴유 전 총리의 아들인 리센룽 총리입니다. 뭔가 세습이 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요. 근데 이 리센룽 총리가 리콴유 전 총리의 유훈을 어기고 생가를 박물관으로 만들려고 추진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에 반대를 하는 또 다른 자식들, 리 웨이링 그리고 리센양이 이에 강력하게 반발을 했죠. 아버지의 유훈을 어기고 리센룽 총리가 리콴유 가문의 세습을 지금 꾀하고 있다. 결국에는 본인의 아들에게 총리직을 또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실 싱가포르는 부패 지수도 엄청나게 낮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것도 조금씩 달라지는 모양새입니다. 작년 7월 부패 척결을 위한 특별경찰이 교통부 장관을 뇌물 혐의로 체포를 하는 일도 있었고요. 또 법무부 장관 그리고 외무부 장관이 고가의 집을 샀는데 그 돈의 출처가 조금 석연치 않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계가 스캔들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정계에서도 노동당을 비롯한 좀 실질적인 야당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유권자들도 지금까지는 인민행동당만 따라갔었다라고 한다면 조금씩 다른 정당들의 정강 정책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2020년 최근 선거에서 인민행동당이 60%의 득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60%도 되게 많아 보이긴 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인민행동당이 차지했었던 득표율에 비하면 좀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야당은 좀 더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싱가포르 정계에도 뭔가 다른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적 불평등이 점점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싱가포르의 한 10대 여학생이 자기가 아버지한테 받은 찰스 앤 키스 가방을 들고서는 SNS에 막 자랑을 하는 그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 생애 첫 명품 가방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니 7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가방을 갖다가 무슨 명품 가방이라고 하냐, 그래서 조롱하는 그런 댓글들이 막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내가 2010년에 온 가족이 필리핀에서 싱가포르로 이주를 해왔는데 우리 형편에 따르면 명품 가방이 맞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해프닝이 싱가포르 사회에 던진 메시지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사회적 불평등을 보여준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진위 개수로 보면 싱가포르의 불평등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사회 경제적인 구조가 바뀌고 그리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차이가 줄어들어서 좋아졌다라기보다는 정부의 보조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부의 해결 방식으로 인해서 좋아졌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여러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출산 때문에 인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죠. 자, 싱가포르 하면 아주 조그만 도시국가지만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일으킨 놀라운 기적적인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앞으로 싱가포르가 앞에 놓여진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한번 지켜보시죠.